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에서 동결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9번째 동결인데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한 겁니다. 문제는 자산시장 거품 그리고 가계대출,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금리 인상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자산시장 동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통위의 금리 동결 앞으로 전망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그리고 황세훈 상명대 객원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금통위가 오늘 기준금리 연 0.5%에서 동결을 했는데 뭐 시장에서 예측은 조금 했습니다만 연구위원님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한국은행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거로 봐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델타 변이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기 전에도 7월 달은 조금 이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소수 의견으로 7월 달에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금융투자협회라든지 혹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과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이번 7월 금통위 결정은 동결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조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차까지 감안을 하면 델타 변이가 더 크게 이제 확실하게 거기에 이제 못을 박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전부터 7월은 다소간 이르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따라서 이번 7월 달에 동결 결정은 전혀 놀라운 그런 결정이 아니다.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되었던 결과고 거기에 델타 변이의 이렇게 급속한 확대, 4차 대유행이 완전히 이제 거기 이제 못을 박았다. 이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델타 변이의 확산은 분명히 향후 한국은행 금통위원회의 통화 결정, 그 기준금리 결정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간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올해 안에는 분명히 한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전 같았으면 8월 달, 좀 이르면 8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8월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빨라야 10월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11월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델타 변이 확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황세훈 연구위원님은 이달 금통위에서는 뭐 금리 동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고 8월도 금리 인상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주현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이 코로나 경제 불확실성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도 될 정도입니까? 어떻게? 그 실물 경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그 리스트릭션을 주고 있고 사람들이 저녁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라든가 어떤 그런 그 실물 경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틀림없이 이제 부정적인 여파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작년 요 시기죠.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 작년 2분기와 같이 그런 식의 어떤 급격한 경기 위축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수출 관련 지표들이라든가 대외 경기 관련 지표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큰 부정적인 임팩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위축되는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까 황세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7월은 뭐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8월도 뭐 거의 물 건너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동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임팩트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 임팩트가 어느 정도 왔는지 금통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만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분기 자료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0월 빠르면은 10월
하반,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될 테니까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10월, 11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을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주열 총재가 금리 동결 이후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뭐 경기 전반 수출, 소비 이런 걸 다 얘기했는데 8월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를 할 시점이다. 뭐 이게 8월에 올린다는 건 아니지만 8월에는 조금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8월에 이제 우리가 언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지 8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 얘기 자체가 8월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논의를 시작하면서 바로 올리는 경우들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시장의 그 시그널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줘서 시장이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굉장히 표준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는 예. 그 달에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몇 달 안에 가까운 시간 안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런 시그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이주열 총재는 소비가 좀 주춤하겠지만 추경 예산으로 좀 회복될 거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던데 그럼 소비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총재는 보는 건가요?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처럼 그렇게 급격한 소비 위축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추경을 다시 하면서 예. 대략적으로 뭐 3조에서 뭐 이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틀림없이 네. 소비를 이제 확장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네.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를 다 배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배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특히나 성공적으로 특정 분야에 더 배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마지널한 부분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입장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3분기에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번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으로서 우리 경제 성장률 예상치 4%에도 뭐 앞으로 상황이 뭐 조금 변하더라도 괜찮을 거다. 달성 가능하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달성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은 우리는 4%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금융회사라든지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국책 연구기관들에서 나오는 그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아도 일단 델타 바이러스의 그러니까 4차 대유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거고요. 예. 그 기관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납니다만 4% 근처에서 올해 성장률이 달성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통위를 하고 나면 이른바 소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관심인데 오늘 소수 의견은 뭐 고승범 의원이 냈습니까? 어떻게 냈습니까? 네, 고승범 의원께서 네. 이제 0.25% 포인트를 상승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그 소수 의견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이야기거리들을 좀 가지고 오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소수 의견이 나오면은 뭐 한 달 후에는 뭐 금리 인상을 하더라 아니면 금리를 조정을 하더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런 부분은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금융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예측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게 반드시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좀 그냥 소수 의견도 있었다 정도로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를 밝혀준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금통위가 이런 소수 의견을 누가 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고승범 의원이 인상론을 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소수 의견의 실명 공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좀 네, 됐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명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통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특히나 그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도, 경제의 관심도가 높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소수 의견이 물론 소수 의견이 안 나왔으면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소수 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떤 금통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다 이런 것들을 실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명으로 밝혀주는 것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거나 혹은 이제 실명으로 밝혀야 사실은 그런 의견을 낼 때 훨씬 더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뚜렷이 가지고 있어야만 실명으로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그 정책에 대한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시장에서 더 큰 환영을 받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뭐 소수 의견이 공개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의 금통위와 미국의 FRB를 비교하면 FRB 위원, 한국의 금통위원들, 우리 금통위원들이 훨씬 더 좀 비밀주의에 쌓여 있다. 외부 강연도 안 하고 자기 소신도 조금 밝히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우리가 조금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비밀주의에 쌓여 있습니까? 그거를 비밀주의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약간 더 소극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FRB에서 이제 FOMC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함으로써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주고 있고 예. 실제적으로 커미티에서 그 보고서가 나올 때에도 그러한 과정들을 다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좀 밝히는 편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FOMC 보고 그 결과 의사록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들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로 점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자리에 나가서 그 뭐 자기 자신의 개인 의견을 의견을. 밝힌다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약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제 공개적으로는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부총재라든가 이제 아니면은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중요한 경우가 있을 때 금통위원이 이제 나가서 뭐 발표를 한다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 너무 많은 정보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보는 방향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통위 외부 강연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밝히지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원칙 거기 이제 내규 이런 인사 원칙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이제 예를 들자면 금통위원과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시장에서는 어느 쪽 얘기가 더 쉽게 말하면 설득력이 있느냐 내지는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의견 전달 채널을 한국은행 총재로 일원화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금통위원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한국은행 총재를 경유를 해서 그런 의견들을 전체 금융권이라든지 혹은 경제에 전달을 하는 방식도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그 유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다원화, 세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금통위원들이 개별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경로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외부와의 소통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이시네요. 네네. 자, 우리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고 어제 오늘 또 미국 FRB 제롬 파월 의장이 하원 의회에 증언이 있었잖아요, 교수님. 네. 역시 지금 인플레 우려가 심각한데 파월 의장은 일시적이다. 그런 입장이 이제 확고했나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 확고했다라기보다는 지난번보다 약간 스탠스가
미묘하게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아, 예를 그래요? 들어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단시일 내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연말에는 뭐 2%에서 3% 정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연말에 몇 프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싹 빼버리고 그냥 단기적인 수준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 시장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바뀐 거 맞아? 그냥 말만 이렇게 돌려서 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약간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할 때 지금 2분기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2분기 이제 6월까지 자료가 나왔고 6월에 5.4를 찍었단 말이죠. 예. 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5.4%. 이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3, 4분기 이야기를 할 때 FRB가 일단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작년 2, 4분기 봐라. 작년 2, 4분기 4월, 5월, 6월 이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 20달러 아니면은 스팟에서 마이너스 뭐 이랬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7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다. 그게 2, 4분기에 있을 일이고 3분기 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상보다 약간 더 높은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나타나는 경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아, 거죠. 그래요. 근데 여튼 표현으로 보면 계속 물가 급등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 이러니까 완전히 정말 우리 뭐 매파와 비둘기파 할 때 비둘기파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이는데 원래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에 더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현수 교수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부분에 한 마디만 더 이제 덧붙이자면 사실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은 여전히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더 길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언급은 제롬 파월도 지금 내보내고 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월 달 그리고 8월 달에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보이게 된다면 결국은 제롬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다시금 재정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드는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특히나 지금 이제 전환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금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완화적인 팽창적인 그런 정책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향후에는 긴축적인 방향성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시점에 네.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항상 보면 비둘기파와 그다음에 매파의 그러한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페드 연준 내부에서도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연준 안에서도? 연준 내부에서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제롬 파웰 의장은 시장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시장이 급변하고 변동성을 키워버릴 수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의 입장은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는 건 맞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시장이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방법론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준 내부에서도 분명히 지금 점점 더 매파의 목소리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파월 의장은 역시 이제 일시적이다 인플레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본시장 안에서는 이 같은 파월 의장의 인식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물가 걱정해야 됐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꽤 지금 있는 거죠. 그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레리 서머스를 비롯해가지고 블랙락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이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그래 2, 4분기 인플레이션 높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 오케이. 그럼 3분기에는, 4분기에는 예. 지금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그것이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후행의 성격을 가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스티키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잘 움직이지 않는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3분기, 4분기 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2%대까지 뚝 떨어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이다. 그다음에 유동성을 감안을 해봤을 때 물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인플레 얘기할 때마다 미국은 보니까 뭐 식당 같은데 종업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월급을 좀 올려도 찾기가 어렵다. 뭐 실업수당 받아서 편하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실업수당 예. 일단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충격에 의해서 실직을 한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는 사실 코로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오히려 조금 약간 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소득에 익숙해진 쉽게 말하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소득에 중독이 되어서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는 더 높은 그런 소득을 보장해 줘야만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실업급여를 또 그 이전의 수준처럼 좀 이렇게 확 떨어뜨려 버리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요소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그렇게 또 큰 폭으로 조정하기도 어렵단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종업원들 특히 예. 이제 그 식당이나 혹은 예. 그런 이제 보통 조금 이렇게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그런 이제 분들을 구호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 주현수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인플레이션이 한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경직성을 가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네. 분들이 많죠. 네. 자, 뭐 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 가장 적절한 시점이 어디냐는 기업들은 물론이지만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 주현수 교수님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을 봤을 때 이제 금통위가 앞으로 3번 남았죠. 네. 8월, 10월, 11월.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어떤 경제 변수가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경제 변수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3분기의 경제 활동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가 가장 큰 이제 팩터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뭐 리테일 세일 죄송합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만약에 8월, 9월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은 그 오히려 생각보다 빠르게 10월 정도에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10월에 올리는 거나 11월에 올리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미리 움직이는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 금융시장 상황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인데 그런 상황에서 금융시장 쪽으로 들어가 있는 유동성 문제, 그 다음에 가계대출 문제, 이거에 따른 상환의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이슈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통화정책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지연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지연시킬 거죠. 이유는 없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조금 빨리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 교수님 뭐 올해 한 차례 또는 2차례 정도 인상이 될 거로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2차례까지는 가능성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한 차례인데 그게 10월이냐 11월이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지금 인플레가 막 문제되는 것 같지 않다는 우리 주 교수님 말씀 좀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면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죠.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금융 불균형의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른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엄청납니다. OECD 국가들 중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거의 제일 빠른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로 많이 쓰는 게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이잖아요. 이 GDP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섰거든요. OECD 국가 중에 또 1등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GDP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의미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GDP 대비 가계부채인 거는 얼마만큼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빚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했을 경우 이게 예를 들자면 가계에 대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이런 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일정 부분 억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금리로 해야 된다. 금리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예.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풀린 유동성이 이게 모든 경제 주체에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특정 영역, 특정 섹터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를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이로 인한 금융 불균형, 사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이기 금리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고려가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지금 황세훈 연구위원이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먼저 시청자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빨리 좀 금리를 올려라. 집값 떨어지고 무리한 대출 받은 사람들 좀 걱정스럽다. 네네. 정말 이 영향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자산 가격, 집값, 대출 받은 사람들 정말 된소리를 혹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거는 그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신다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거고 예. 그 돈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이자인데 이자를 높인다라는 이야기, 금리를 높인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그 상대급부를 높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2억을 빌렸다라고 가만히 해봅시다. 이게 2%일 때 뭐 400만 원씩 이자를 지불을 하고 있다가 3%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6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없나라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가계대출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금융불균형과 관련된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예. 아까 이제 황세훈 박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 우리나라의 이제 부채 비율을 좀 섹터별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기업 부분이나 가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황세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약 70%에서 80% 정도가 부동산 담보부 대출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즉 부동산의 가격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채를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제시를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정부 쪽에서 정부가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 가계 쪽이나 기업 쪽에서 부채를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죠. 네. 그러한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흐름, 재정 정책에서 자금을 더 뿌리고 통화 정책에서 이자율을 높이고 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은 재정 정책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적절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개인이나 가게가 금리 인상으로 지게 될 부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좀 무거울 것 같은데 황세현 연구위원 마지막으로 이 자본시장, 증시 주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올해 뭐 황세현 연구위원도 10월 정도에 금리 인상 예상하십니까? 언제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월보다는 11월의 가능성을 11월. 더 높게 예상합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에게 있어서 10월이냐 11월이냐는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10월이냐 11월이냐에 따라서 그 트레이딩의 성과 결과들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10월이냐 11월이냐는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네. 주 박사님께서는 지금 10월 지금 네. 예상하시고 저는 오히려 11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은 합니다만 이러한 예상 어차피 10월 아니면 11월이다.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 말씀을 드리는 건 거고요.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증시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3분기까지는 이러한 그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네. 혹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델타 변이가 얼마나 계속해서 맹위를 떨칠 거냐 내지는 이러한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수출이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을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10월 이후의 기간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의 가시권,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의 가시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가 오히려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때부터는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죠. 3분기 정도는 기업 실적 그리고 4분기 정도에 이제 금리 정책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자산시장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그리고 황세원 상명대 개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